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약 석 달 만에 절반 가까이 낮춰 잡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또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이 가능할지 월요일 경제포커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7달 사이 4차례에 걸쳐서 이제 1%포인트를 내렸거든요. 0.25씩 4번을 내려서 2.5%가 됐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수 부진으로 실제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네. 또 이제 미국발 관세 전쟁 때문에 수출까지 불안한 이런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금리라도 낮춰서 이 소비와 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 조짐은 사실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네네. 꽤 계속돼 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거나 뭐 큰 폭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1,500원을 넘봤던 이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뭐 최근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이제 다소 안정이 되면서 네. 이 금리 인하의 큰 걸림돌이 사라졌고요. 또 체감과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물가 역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내외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가 더 떨어지는 건 좀 막아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럴 만한 게 이번에 이 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도 대폭 낮췄습니다. 1.5%에서 그것도 낮았는데 0.8%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연간 전망치를 이렇게 0.7%포인트 이상 낮춘 게 네. 지난 코로나19 때, 그때 이후로 이제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급이라고 하는데 네. 예, 처음으로 이제 0% 성장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 민간 연구원들이 앞서서 이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었어요. 이 민간 연구원들이 좀 박하기도 한데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1.7에서 0.7로 낮췄었고, KDI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1.6에서 0.8로 낮췄었는데요. 네. 한은에서도 올해 성장 전망치를 0.8%로 낮춘 겁니다. 네. 가장 주요한 이유는 건설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이 건설업이 우리 국내 총생산의 14%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이제 건설 자재뿐만 아니라 뭐 이사업,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이 다른 업종에 대한 이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1.5에서 0.8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0.7이 빠진 건데 그 가운데에 이 건설 경기가 0.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을. 4%포인트.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 부진 역시 0.15%를 차지하고 수출 둔화는 0.2%포인트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관세 전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성장률이 너무 뭐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국내 요인이 0.55%나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협상이 좀 잘 되면 상황이 나아질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은에서는 아무리 잘 풀려도 성장률은 0.1%포인트 오른 0.9%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역시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까지도 좀 낮췄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면 이 금리 인하 폭을 조금 키워야 혹시 뭐 경기 부양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올해 내에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더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얼마나 내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총재가 얘기하는 건 통화량이 이미 충분한 상황이어서 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이렇게 실질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택 같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금리가 내려간 만큼 대출을 더 받아서 아파트나 이제 주택 매매 같은 데 돈이 몰려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금리 인하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아파트 값으로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랑 이제 확대 재지정이 있은 이유로 이제 네. 강남구와 용산구 중심으로 나타난 상승세가 이제 주변으로 좀 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목요일마다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네. 이 서울의 경우 17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올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월 넷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0.39%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 건수, 거래량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이제 가격이 뛰는 상승 거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뭐 목동이 있는 양천구 집값도 올랐다고 하고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의 상승세도 뚜렷합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 이 집값 상승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런 규제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사실 가장 큰 걱정은 이 가계부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뭐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7월부터 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를 보면요. 지난달에만 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월 달에가 4조 2천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네. 3월엔 잠깐 뭐 4천억 원 정도로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4월에 5조 3천억, 그다음 5월에 다시 6조 원대로 불어난 거거든요. 네, 네. 7월부터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 6월에 이제 막차 타려는 분들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부는 또 이제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조치가 실제로 이 하반기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돼 있고 또 이제 새 정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가 늘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거든요. 네. 금통위원들도 이제 향후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더 보면서 결정하자. 뭐 이런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아마 수도권 지역의 핀셋 규제 같은 그런 추가 규제책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동안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버티면서 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는 지금 더 벌어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기준금리가 2.5로 내려오면서 이제 한미 금리 차가 2.0% 포인트까지 벌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환율 걱정이 당장 드는데요. 네, 네. 미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지만 네. 계속해서 이제 신중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 때문이죠.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 이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추가로 더 내린다고 하면 이 금리 차가 더 벌어져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나갈 수 있고 빠져나가죠. 네, 네.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돼서 환율이 상승하는 건데 이제 일단 지난주 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일단 약달러 기조가 있기 때문에 환율은 1,300원대로 뚜렷한 그런 상승 기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내수 상황만 생각해서 뭐 금리를 조정할 수도 없고 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걸 따라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도 많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그런 영향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될 텐데 내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새 정부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제 새 정부와의 있던 공조가 중요하다는 식 이제 재정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언급을 좀 했는데요. 네.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
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사실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준금리가 바로 내려갔다고 해서 이제 대출금리가 또 곧바로 연동돼서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가게나 기업들이 대출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예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R 같은 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은행 차원에서도 이걸 뭐 한없이 내려주기가 힘들고 이제 좀 가계 대출의 어떤 총량을 좀 제한을 해야 될 테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아시다시피 이미 좀 약간 이 경기 부양의 어떤 대응책으로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추경 같은 재정 정책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운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힘 그 김문수 후보 모두 20-30조 원대 추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경 재원 대체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렇죠. 또 이제 우리 경제가 수출이 끌고 이제 내수가 뒷받쳐주는 그런 구조인데 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건 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앞으로 어떤 지점들을 조금 지켜봐야 할까요? 어떤 변화들을 좀 청취자분들께서 지켜보셔야 될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추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추경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규모로 할지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세 전쟁 역시 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겠죠. 이게 지금 뭐 관세 협상의 시한도 7월이고 또 이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지점 또한 이제 7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한 달 이내에 좀 중요한 굵직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7월까지 지켜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 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드네요. 당장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질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